할머니 위험해요. 피하세요. 횡단보도 앞에 서면 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껌을 파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할머니는 그곳에 계셨어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확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서연 22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째였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알아서 학비를 벌어야 했죠. 아침엔 편의점에서 4시간, 저녁엔 분식집에서 4시간을 일했어요.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엔 학교에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뭔가를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처음 본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껌 바구니를 든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처음엔 저도 그냥 지나쳤어요. 바쁘기도 했고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추운데도 웃으시는 게 신기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고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을 뒤적여 지갑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값으로 쓰려던 돈이었죠.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껌을 샀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껌을 건네셨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껌을 권하고 계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하루하루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껌을 샀습니다. 1,000원이 아까웠지만 할머니가 추워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항상 친절하셨고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관상이 좋다고, 복받을 상이라고, 눈빛이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분은 좋았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12월 중순, 영하 10도였습니다. 오후 4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오늘도 횡단보도 앞에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더 껴입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지만 그래도 껌을 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껌을 건네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장갑을 끼셨지만 찢어진 장갑이라 손가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뒤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오토바이였어요.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할머니가 서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껌 바구니를 정리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서 할머니를 밀쳤어요. 쾅! 그 순간 오토바이가 제 왼팔을 들이받았습니다. 비명이 저절로 나왔어요. 왼팔에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어지러웠지만 할머니가 무사하신 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왼팔 요골 골절이라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뼈가 많이 어긋났다고 했어요. 깁스만으로는 안 되고 금속판을 넣어야 한다고 했죠. 비용은 5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실비보험이 있긴 했지만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됐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었어요. 왼팔은 깁스로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마취가 풀리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옆을 보니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김영숙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영자 할머니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셨어요. 결국 할머니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왼팔은 여전히 깁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소 6주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일이었어요. 편의점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한 손으로는 일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나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곳 다 당분간은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 말은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내야 했죠. 생활비도 필요했고 병원비도 갚아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73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전부였어요. 병원비로 150만 원이 나갔으니까 보험 처리되고 나서도 200만 원은 더 내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셨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앞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국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다닐 거냐고, 알바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셨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병원비 200만 원과 생활비 2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6주 동안 일 못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2달 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눈빛이 너무 진지하셨거든요.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갚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할머니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머니는 참 다정하셨습니다. 제 공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셨죠.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착한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6주까지나 드디어 깁스를 풀었어요. 왼팔을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뻣뻣했지만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 잘 받으면 완전히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와 할머니한테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일도 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알바생을 뽑았다고 하셨어요.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곳 다 이미 다른 사람을 뽑은 거였죠. 어쩔 수 없었어요. 6주는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원룸으로 돌아와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가 많다거나 경력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안 맞는다는 연락만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알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봤어요. 3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버텼지만 이제 거의 바닥이었어요.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일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껌 파는 것 말고 다른 일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로 갔어요. 대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1시간 거리였죠. 역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택시를 타고 20분쯤 가서 도착한 곳은 큰 공장 단지였습니다. 영신정밀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밀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넓었어요. 기계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밀 부품 설계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제 눈에는 몇 가지 문제가 보였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는 설계였어요. 메모지를 꺼내 간단하게 수정안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도 절약되고 내구성도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아닌 중년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에 든 메모지를 보시더니 빼앗듯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들여다보셨어요.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제가 그렸다고 말씀드렸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전공을 물으시길래 기계공학이라고 했고 몇 학년이냐고 물으시길래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메모지를 다시 보시더니 이 수정안대로 하면 생산 비용이 30%는 줄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할머니한테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메모지를 보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머니와 그 남자분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남자분은 박현우 전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인턴으로 써보자고 하셨고 박 전무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시급은 2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알바의 2배였어요. 방학 동안 나올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공장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설계도는 회사 팀장이 3주 걸려서 만든 건데 저는 10분 만에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단지 보였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보인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능이 있으니 꼭 살려야 한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신정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방학이라 시간이 많았거든요. 일주일에 4일 하루 6시간씩 일했습니다. 대전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렸지만 괜찮았어요. 설계팀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보조 업무였어요. 도면 정리하고 자료 찾아주고 커피 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면을 보다가 개선점이 보이면 메모지에 적어서 팀장님 책상에 놓아뒀습니다. 처음엔 팀장님이 의아해 하셨지만 곧 제 아이디어를 검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팀장님이 저를 정식 프로젝트에 투입시켜 주셨어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설계도를 그렸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개선안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든다는 게 세상에 없던 걸 창조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말에는 할머니를 뵀습니다. 여전히 횡단보도에서 껌을 파시는 날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습관이라고 하셨지만 이상했습니다. 회사 일도 하시면서 왜 껌을 파시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젊은 사람들 관상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관상에 복받을 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 전무님도 계셨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팀장님이 신제품 설계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자료를 넘겨드리며 보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셨지만 몇 가지는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임원 한 분이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팀장님이 인턴 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드렸고 비용 절감 효과도 계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박 전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고, 덕분에 프로젝트가 승인됐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표 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신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대전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턴인데 실력이 대단하다고, 장래가 촉망된다고들 한다고 하셨어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계획이 뭐냐고 하셨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학원에 가거나 취업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혹시 영신정밀에서 계속 일할 생각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인턴으로 있다가 졸업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능력은 충분하다고, 오히려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월세 걱정에 끼니를 거르던 제가 이제는 정규직 제안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병원비 걱정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거고요. 할머니는 제게 은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규직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더욱 책임감이 생겼어요.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새로운 기술들을 익혔고 특허 자료들도 찾아봤습니다. 외국 논문도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기숙사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밀 부품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읽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약 재료의 배열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면 어떨까? 노트를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조를 바꿔보고 또 바꿔봤어요.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웠어요. 기존 부품보다 내구성이 50%나 향상됐고 무게는 30%나 줄었습니다. 게다가 생산 비용도 20% 절감됐어요. 혁신적인 결과였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다시 계산했어요.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로 갔습니다. 팀장님께 제 아이디어를 보여드렸어요. 팀장님이 자료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불러 모으셨어요. 모두 제 설계안을 검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전무님이 회의실로 오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 전무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발명이라고,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화장도 하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셨고 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박 전무님과 다른 임원들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제일 위쪽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장석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영신정밀의 회장이라는 걸요. 박 전무님이 제 발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와 상용화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은 횡단보도에서 껌을 팔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경영인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을 고백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대전 일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횡단보도에서 껌을 파는 건 심심풀이였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관상을 보는 게 재미있어서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눈빛이 착하고 마음이 곱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추운 날에도 껌을 사주는 걸 보며 확신하셨대요. 이 아이는 마음이 착하다고, 돈이 없으면서도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사고 때 저를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한 아이라고, 이런 아이는 평생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회사 일자리도 모두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대요.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달라지셨대요. 손주를 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진짜 손주가 성공한 것처럼 기뻤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주가 되어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다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회사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명절에 만나는 그런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가 그 마음을 아시는 듯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부모님이라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허락을 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이 만났어요. 시골집으로 할머니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할머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셨어요. 딸이 좋은 분을 만난 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성인 입양이라 복잡했지만 석 달 만에 모든 게 완료됐어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 김영숙 할머니의 손녀가 됐습니다. 성은 그대로 이서연으로 두기로 했어요. 부모님 성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제 발명품은 특허를 받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출원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제안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더 큰 가치를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공장을 증설했고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제품이 출시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주문했어요. 해외 업체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신정밀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 됐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4년을 마치고 학위를 받았어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모두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밥을 먹으며 축하했어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제 저는 영신정밀의 정식 직원이었어요. 연구개발팀 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받았고 후배 연구원 2명이 배치됐어요. 제 밑에서 일할 팀원들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습니다. 항공기 부품 개발이었어요. 기존 특허를 응용해서 더 발전시키는 거였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사에 자주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대부분의 경영은 박 전무님한테 맡기셨습니다. 박 전무님은 할머니의 조카였어요. 30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박 전무님도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프로젝트에 조언도 해주시고 회의 때도 격려해 주셨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하지만 입양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어요. 회의 때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셨어요. 다른 직원이 같은 말을 하면 좋다고 하시면서요. 서류 결제도 늦어졌습니다. 급한 서류를 올려도 며칠씩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 서류는 바로바로 처리하시면서 제 것만 밀리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박 전무님이 저를 견제하고 계신다는 게요.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박 전무님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그냥 지나가셨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박 전무님이 제 뒷담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회장 손녀라고 특혜를 받는다고, 특허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로챈 거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회사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박 전무님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참고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소문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어요. 항공기 부품 개발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였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백억 원대의 계약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준비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회의실로 갔어요. 프로젝터를 켜려는데 파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통째로 사라진 거였어요.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노트북을 뒤졌지만 파일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백업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삭제한 거였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다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팀원한테 연락했습니다. 혹시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박 전무님이 회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준비는 잘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발표 자료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박 전무님이 놀란 척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실수를 했냐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핀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자료를 잃어버린 건 제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하셨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자료 없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용은 다 머릿속에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준비한 거라 외울 정도로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시각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대한 대답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프도 보여드릴 수 없고 시뮬레이션 영상도 틀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발표는 실패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회의실엔 임원들만 남았어요. 박 전무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고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고 하셨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휴지통을 확인했어요. 파일이 있었습니다. 휴지통에서 발표 자료를 찾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삭제하고 휴지통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발표 직전에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삭제 시간은 오늘 아침 7시였어요. 제가 출근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람인 건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인가 싶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발표가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괜찮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당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었어요. 더 보완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직접 연락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대로 된 발표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발표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파일도 여러 곳에 백업했고 USB에도 담았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해했고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전무님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가 회사에 오셨어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축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주역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박 전무님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큰 식당을 빌려서 전 직원이 모였어요. 할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술을 따라주시며 웃으셨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님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만 마시고 계셨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도 제 이름을 계속 거론하시며 불만을 표하셨다고 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실로 갔어요.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시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박 전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박 전무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예산 편성도 방해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눈치채신 거였습니다.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눈을 보시더니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박 전무가 질투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났으니까요. 30년을 회사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해는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박 전무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할머니 결심이 확고하셨어요. 다음 날 할머니와 박 전무님이 회장실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박 전무님이 나오실 때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박 전무님이 쏘아보셨어요. 오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박 전무님이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린 기획서는 모두 반려됐어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팀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더뎌졌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제때 나오지 않았어요. 장비 구입 요청을 해도 몇 주씩 미뤄졌습니다. 다른 팀은 바로바로 처리되는데 저희 팀만 밀렸어요. 어느 날 박 전무님이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팀원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박 전무님이 문을 닫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회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제가 나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박 전무님이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가 30년 동안 키운 회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대학생한테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 손녀가 된 것도 재산 때문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고 할머니와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박 전무님이 코웃음 치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버티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자기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박 전무님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었고 할머니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한테 전화드렸습니다. 박 전무님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당장 회사로 오라고 하셨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회사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전무를 당장 해고하겠다고 하셨어요. 말렸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30년 동안 일한 분을 그렇게 내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박 전무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고 믿어보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연구하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새로운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기존 특허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였어요. 생산 비용은 반으로 줄이고 성능은 2배로 높이는 기술이었습니다. 혁명적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100번도 넘게 돌렸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시제품도 만들어서 테스트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회사는 업계 1위가 될 거였어요. 수천억 원대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특허 출원 준비도 했고 투자 제안서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말 내내 발표 연습을 했어요.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회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연구실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상했어요. 파일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설정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해서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연구 자료가 암호화돼 있었습니다. 백업 파일도 마찬가지였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USB에는 자료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바이러스 경고가 떴습니다. 파일이 손상됐다는 메시지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팀원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파일이 암호화됐다고 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한 거였습니다.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모든 연구 자료를 암호화하고 백업까지 삭제한 거였어요.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료 없이 발표할 수는 없었어요.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IT팀에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담당자가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복구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문적인 해킹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복구하려면 며칠은 걸린다고 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회의실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도 계셨고 박 전무님도 계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연구 자료가 해킹당했다고 복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전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잃어버렸냐고 이번엔 무슨 핑계냐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인데 관리를 이렇게 하냐고 보안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걱정스럽게 보셨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해킹당했다고 해도 그걸 막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IT팀 담당자였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서버 로그를 분석했더니 해킹 흔적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외부에서 접속이 있었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 접속이긴 한데 회사 VPN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VPN 계정은 내부 직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계정이냐고 물었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 전무님 계정이라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 전무님 계정이 해킹당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담당자가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IT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해킹이 일어난 시간 밤 11시의 영상이었어요. 박 전무님 사무실 앞 복도였습니다. 영상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박 전무님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1시간쯤 있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박 전무님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해킹한 거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박 전무님은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회장실로 갔습니다. IT팀 담당자와 함께였어요. 증거 자료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서버 로그와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박 전무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연락했고 10분 후 박 전무님이 회장실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영상을 틀었어요. 박 전무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30년을 함께 일한 사이인데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셨어요. 박 전무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물으셨어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냐고 열심히 일하는 아이를 왜 괴롭히냐고 하셨습니다. 박 전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30년을 바쳤는데 갑자기 나타난 대학생한테 모든 걸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회장님의 신임도 후계자 자리도 다 빼앗겼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자기는 박 전무를 버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믿고 있었고 중요한 자리를 맡기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박 전무님이 스스로 그 신뢰를 깨뜨렸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장 사표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30년의 공로를 생각해서 조용히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박 전무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와 저만 남았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박 전무님은 회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사표를 제출하셨고 조용히 퇴사하셨어요. 직원들한테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만 공지됐습니다. 회사는 술렁였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연구 자료는 복구됐습니다. IT팀이 며칠 밤을 새워서 암호를 풀었어요. 모든 파일이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임원회의에서 다시 발표했어요.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임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질문도 많았지만 모두 명쾌하게 답변했어요.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특허 출원도 진행됐고 생산 준비도 시작됐어요. 석 달 후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투어 주문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배로 늘었고 공장도 증설했어요. 영신정밀은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로 승진했어요. 26살의 나이에 임원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회장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후계자 지명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회사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실력은 충분하다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직원들도 행복하고 회사도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횡단보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껌을 사주던 착한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알바하며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내 실력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기회만 줬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제 저는 영신정밀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배워야 했고 경영도 공부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4월이었습니다. 회사 앞 횡단보도를 지나며 문득 멈춰 섰어요. 이곳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처음 만난 곳이요. 껌을 사고 인사를 나눈 곳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22살이었어요. 지금은 26살 회사 부회장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맨 학생이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이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오늘 저녁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좋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즘은 회사에 거의 안 나오시고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쉬셔야 했거든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최근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들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앨범을 꺼내셨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발표하는 모습,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랬다고, 저 때는 저랬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후회 없다고 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껌을 팔기 시작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웠던 노년에 가족을 얻었다고, 진짜 손녀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년 전 그 추운 겨울날이 생각났습니다. 1,000원을 아껴야 했지만 할머니한테 껌을 사드린 그날이요. 작은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도, 팔이 부러진 것도 모든 게 인연이었습니다. 복은 돌고 돈다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1년 후였습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큰 호텔을 빌려서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와 단둘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감사한 건 자기라고 하셨어요.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손녀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가족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횡단보도로 다시 갔어요. 껌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껌을 권했어요. 대부분은 외면했지만 몇몇 학생들이 사줬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어제 봤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맨 학생이요. 껌 한 개를 샀습니다. 1,000원을 내밀며 수줍게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학생 관상이 참 좋다고, 복받을 상이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고맙다고 했어요. 신호가 바뀌고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도 언젠가 큰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횡단보도로 나갔습니다. 껌을 팔며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착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에게 조용히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인턴으로 뽑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했어요. 할머니처럼요. 복은 돌고 돌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게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아 함께 꽃을 봤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자기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손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서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구하기 시작했어요. 복은 계속 돌고 돌 것입니다.